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중급회계 하 시간입니다. 여기 샘플 강의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자, 교재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교재. 특별한 거 안 할 거야. 교재. 네. IFRS. 아, 맞다. 우리 책에는 항상 학원 이름이 써 있어. IFRS 중급회계 하 교재로 할 거고. 아, 이번에 개정판 내면서 이렇게 냈죠? 네, 그래서 이거 2판입니다. 2판. 내용들은 있을 것도 다 있고요. 예, 뭐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하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죠. 포인트 다 있고 정리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가 중급 상하고 중급 하하고 이제 출제 말씀드릴 때 중급 회계가 25문제 나오고 고급 회계가 10문제 나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중급이 24문제 나오고 고급이 11문제 나오더라고. 알겠어? 그래서 한 문제가 줄었어. 고급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사고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근데 중급 상이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하고 되게 다른 게 회계사 시험은 그냥 챕터별로 비슷한 비중으로 내요. 그래갖고 요게 11문제에서 한 12문제 나오고요. 요게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나옵니다. 비슷하게 출제되는데 세무사 시험은 유형자산에 한이 맺히신 교수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6문제가 유형자산에서 나와. 그래서 중급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6, 7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막 이게 25문제면 18, 19문제가 막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미 세무사 치시는 분들은 1차를 합격할 실력을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알겠죠? 그런다고 뒤에 제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무사 치시는 분들은 중급 상이 조금 더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교재가 13장부터 24장까지 돼 있는데요. 24장은 시험 문제 회계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업만 듣고 혹시 지엽적인 기준서 아까 배웠던 보고기관 사건 같은 거 배우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단원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요 단원 중에서 조금 비중이 중요한 단원들이 2개가 있거든. 최근에 개정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신기하니까 한 문제 옛날에 2문제 나오다가 3문제 내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나오는 단원을 2문제 내고 있어. 그래서 수익과 리스가 개정돼서 옛날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높아졌고 아마 2차 시험에도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다른 단원에 비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세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그냥 바로 수업 진도 시작할게요. 자, 우리 13장 할 차례죠. 자, 우리는 아직도 재무상태표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끝났고 부채도 끝났네. 이제 자본 배울 차례예요. 자, 제가 자본 가르쳐 줄 때 항상 이제 어떤 단원을 시작할 때 출제 범위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자본은 IFRS상 기준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건데 주식 발행과 뭐 주식 소각과 관련된 것들은 상법,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주식회사와 관련된 회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고 있거든. 그럼 각 나라마다 상법이 다르니까 IFRS에서 자본의 기준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상법과 위배되면 회계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자본은 기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서가 없으니까 그 계정 과목 꼭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자본인지 자본이 아닌지만 잘 구분하면 돼. 자본의 소분류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인지 자본이 아닌지. 그래서 회계 처리를 물어본 다음에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회계 처리를 물어보느냐? 한 4개 정도 회계 처리를 물어봐요.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모든 회계 처리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골라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1차 시험 때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분계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본은 대변자 내기니까 자본에다 표시해서 대변에서 차변 빼서 문제 구하시면 돼.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이 모든 회계 처리 중에서 좀 세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 자기 주식. 그래서 요거 자기 주식은 제가 공부할 때 2차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요건 세게 보세요. 좀 단일 주제로 나와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세무사 시험에 3번 연속. 그 다음에 2018년, 19년 회계사 시험에 연속. 최근에 한 10번 시험 볼 때 5번이 연속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좀 세게 봐야 돼. 2차 때도 제일 많이 나오고 요 모든 회계 처리에도 자기 주식 회계 처리는 껴서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자본변동표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배웠네. 나는 회계원리에서 자본을 가르치는 강사잖아. 그래서 자본변동표가 원래 제가 공부할 때는 2차 시험에 100점 만점으로 출제되면 무조건 10점으로 출제됐어요. 왜? 4대 재무제표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 내기가 좀 힘들어요.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분류별로 작성을 해야 되지. 근데 자본의 분류가 결정이 안 된 거죠. 회사마다 다르니까. 예, 기준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냈을 때 이제 약간 출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출제 가능성이 낮게 돼. 그래서 이건 2차 때 좀 공부하시고, 그래서 원래 매년 출제되던 게 12년 동안 한 번 출제됐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푸는 방법은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설명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 주식은 우선주하고 보통주가 있죠. 우선주의 장점이 뭐예요? 배당을 먼저 받는 거죠. 이 배당을 먼저 받는 우선주를 이익배당 우선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죠? 누적적, 비누적적, 참가적, 비참가적에 의해서 보통주와 우선주가 받아갈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은 1차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2차 시험에 3점짜리로 물음 1에서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돼. 네, 세무사 시험에는 2번 나왔고, 네, 작년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5번째, 뭐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들 자본은 기준서가 없는데요. 자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는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품. 그래서 금융상품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금융, 자산, 발행자 입장에서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지분상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기준서상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금융자산 정의, 금융부채 정의할 때 자기 주식 관련 결제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기준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첫 시간에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중급회계 하를 환불하게 돼. 제일 어려운 내용이거든. 그래서 자본의 제일 뒤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 기준서 내용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은 법적으로는 자본입니다. 근데 주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주주예요. 근데 내가 1억만큼 나한테 주식을 사면 5%만큼 3년 동안 배당을 준 다음에 3년 후에 이 주식 다시 사줄게. 원래 주식은 만기가 없는 거야. 만기가 있어야지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 원금을 갚을. 그러니까 부채를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만기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다시 사줄게 했어. 그런데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하죠. 그럼 이거 주주와 함께 돈 꾼 거죠? 결론은 1억인데 5%면 500만 원씩 그냥 여러분한테 이자 준 거랑 다름없잖아. 그래서 이런 우선주를 우리가 상환 우선주라고 해. 상환 우선주. 그래서 이 상환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될 때가 있고 자본으로 분류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세무사 시험은 잘 못 찍어요. 왜냐면 세무사 시험 2차는 주제가 2개밖에 안 나와. 회계사 시험은 한 13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뭔가 이렇게 내가 감이 안 좋으면 항상 나와.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작년 강의 내 강의 들은 사람 되게 많다며. 기분이 이거 나온다 그랬죠, 1차에. 제가 작년 강의 때 이게 나올 거 올해 나왔다니까. 내가 문제까지 알려줬어. 나중에 이제 풀어주면 알게 되겠지만 올해는 이거예요. 내가 말했어. 공부는 다 하는데 우리 예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는요 원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였는데 IFRS가 도입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원래 재무제표였어요. 자본변동표가 없었고 IFRS가 도입되면서 자본변동표가 들어왔어. 근데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요 상법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래. 그래서 상법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 수험생한테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가르치던 책에서는 이거 2차 책에만 넣어놨거든. 근데 1차에 2번 출제됐네. 2020년에도 한번 출제됐어. 그래서 책에 넣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나는 가르치긴 다 가르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주제다. 네, 공부는 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두세 문제 풀어보고 객관식 때 자주 안 나오는 문제는 그냥 한 문제씩만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내가 출제 범위 말씀드린 거야.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요. 아니, 첫 시간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이제 90분 할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한 30분 했거든, OT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차히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야. 자본에 미친 영향.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12번 중에 7번이 이게 출제가 됐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계를 한다면 차변에 자산이나 부채가 잡히면서 대변에 자본이 잡히는 분계가 나온다. 그러면 자본은 대변자액인 거 아시지? 그래서 자본은 대변자액이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시켜서 답을 구하시면 되고, 분계를 하다 보면 양변에 자본 항목이 둘 다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0이겠네. 자본이 증가됐다가 감소됐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는 자본이 차변에 나오는 분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이거 두 개에서 이거 빼주시면 돼. 초시생은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분계하는데 분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4개 정도 나오는데 한 50초 안에 분계 다 할 수 있어요. 분계 연습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분계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게 100원이고 이게 100원이고 이게 50원이라고 분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은 이쪽에 100원이고 이쪽에 50원이니까 답을 50원을 써.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맞을까요? 틀릴까요? 결론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유지 접근법에 의한 이익을 구하는 거 기억나요? 기초순사자는 유상증자 더하고 현금 배당 빼준 다음에 총포괄손익 더하면 기말순사자산이 된다. 그런 공식 한번 외워본 적 있죠? 우리 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본거래뿐만이 아니라 손익거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거 지금 뭐만 내가 기중에 일어난 자본거래만 표시를 한 거라고. 그러면 회사가 중간에 현금 100원 갖다가 매출을 해. 그래서 수익 100원만큼 잡았어. 그리고 분계상 현금 50원, 비용 50원이라는 분계가 5개가 나왔다. 그럼 자본에 미치는 영향 50원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중분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수익과 비용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집합손익 타고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 대변자내니까 없애고 비용 50원 바꾼 다음에 이익잉여금 50원만큼을 분계를 하고 이익잉여금이 자본 항목이니까 50원만큼 이익이 증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얼마 써야 돼요? 100원을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100원 쓰려면 이 분계 5개를 하고 이 분계까지 해서 더해서 100원을 쓰려면 분계 6개 해야 되지? 실전에서 그렇게 풀 수는 없잖아. 우리 수익은 어디로 간다?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고 증가시키는 거고 비용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수익, 비용에다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대변에 있으면 100원, 차변에 있으면 마이너스 써주면 이거 다 더하면 답이 100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요거 2개를 빼먹는 순간 기출된 7문제 중에서 3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이해 가죠? 네, 됐어. 네, 이 정도 이해하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풀 거고, 두 번째, 분계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이것만 빨리 구하고 싶다. 됐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리 자본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나오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야. 근데 자본 거래는 언제나 자산 부채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 부채의 변동으로 자본의 변동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이 증가되면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자본이 증가됩니다. 자산이 감소되면 자본이 감소됩니다.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니까 부채가 증가되면 자본이 감소됩니다.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이 증가됩니다. 근데 자본과 관련된 거래는요. 현금 배당을 제외하고는 다 자산과 연결이 돼 있어요. 현금 배당에서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생기고요. 나머지는 다 자산이야. 그리고 거의 100%가 현금이야. 그러니까 현금 100원이 들어왔다. 어떻게 된 거야? 자본이 100원 증가된 거야. 자산 100원이 증가됐으니까. 현금 100원을 지출했어. 그러면 자본이 100원 지출된 거야. 그래서 분계 안 하고 풀려고 해. 그래서 이런 스킬도 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킬도 알려주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이 스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거래에서 현금이 100원만큼 증가했죠? 자산이 100원만큼 증가했으니까 자본이 100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이거 써주고 분개해서 네모 쳐서서 자본이 증가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객관식 시간에 좀 빨리 풀라고. 알겠죠? 근데 저 대학 교수 출신인 거 알죠? 대학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 2차 강의를 300명씩 들었거든? 그러면 300명을 제가 채점해 보잖아? 이렇게 스킬 높은 사람들, 이렇게 스킬 높은 사람들 정답률이 50%고 분개 높은 사람들 정답률이 80%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킬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래가 있는데 자산과 부채에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고려해야 돼. 현금이 증가되면서 부채가 같이 잡히면서 대차 차익이 자본이 생기는 거래 하나만 딱 거기다 껴놓잖아? 그럼 여러분들 털리는 거야. 하나를 고려 안 해서. 알겠죠? 그래서 저는 초시생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10초 더 쓰고 분개해서 안전하게 한 문제 맞고 가자. 그리고 어차피 4개밖에 안 나온다 분개. 해보면 시간 많이 안 걸린다. 요 이해 가죠? 내가 항상 첫 시간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본은 꼭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2단원에서만 내지 않아요. 어디서 문제를 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칠판을 지우면서 설명하는데,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 총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풀라 그랬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기말 장부금액에서 기초 장부금액 빼주면 되죠. 둘 다 공정가치니까 기말 공정가치에서 기초 공정가치 빼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50만원 90만원이면 마이너스 40만원 1초 만에 풀라 그랬잖아. 근데 그 문제에서 X 2년도에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 답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당기손익은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쳐서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기타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뭐 빼먹으면 수익 비용 빼먹으면 다 틀리는 거야. 그렇게 시험의 문제에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랑 스톡옵션 배우게 될 텐데 스톡옵션에서 조건이 변경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전부 다 자본에다가만 네모 쳐놓은 다음에 대변에서 차변을 빼. 그런 다음에 답을 구해. 근데 답이 없대. 그런 다음에 제 강사 게시판에 계속 질문해. 그 질문만 제가 한 96번은 받은 것 같아. 13년 동안. 거기에 비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고려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문제들이 나올 때도 나오는 단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강의 시작할게요. 자, 제가 항상 단원 시작할 때 정의가 뭐고 분류가 뭔지 설명드리는 단원을 일반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일반론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공부할 게 있느냐? 공부할 게 없어요. 왜? 자본은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정의들을 제가 써놓은 거야. 여러분 기준서가 없으면 말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처리 위주로 공부하시고 제가 밑줄 안 쳐줄 거예요. 시험이 나오는 분만 제일 마지막 7절인가? 거기만 밑줄 쳐줄 거고 제가 그리고 또 이미 밑줄 쳐놨죠? 색깔로. 그거 위주로 잘 읽으시면 돼. 말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아니다. 자, 자본의 정의는 원래 이게 정의가 아닌데 우리 이론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자본만 남겨놓으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을 말한다. 배운 거죠? 재무제표 표시에 있었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본은 그 다음에 정의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언제 재무제표에 기록할지, 인식, 금액을 얼마로 할지. 자본은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측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 배운 거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이게 자본이잖아. 그러면 자산을 인식하면 자본이 인식되는 거죠? 부채를 인식하면 자본은 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산 부채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인식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100원만큼 인식하면 자본이 100원만큼 증가돼야겠지?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부채가 100원만큼 증가되면 자본은 100원만큼 감소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측정할 대상이 아니라 자산 부채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측정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을 하죠.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 단원에서 복합금융상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 배울 거고, 고급 회계에서 조건부대가 배울 텐데, 제가 이 논리로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시켜서 회계 처리할 거라고. 매년만 공정가치 평가 안 하고. 됐죠? 이거 알죠? 여러분들 우리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요 찍혀 있는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이야. 공정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자본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 자본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잖아. 자본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니까 요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걸 100원이라고 했을 때 자본을 평가하면 이쪽에다가 자본 50원이라는 분계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분계를 하면 자산을 50원만큼 증가시켜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자산이 증가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부채를 갚은 것도 아니잖아. 비용을 인식할 수도 없고 수익을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가만 놔두면 대차가 안 맞죠. 회계학의 철학, 재무상태표 등식이 안 맞지.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자본 50원만 할 수 있어. 그럼 자본을 50원 증가시켰다가 뭐하러 50원 감소시켜? 이런 분계 삽질이죠. 예, 어차피 똑같은 계정 과목인데. 그래서 자본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본에 미치는 영향. 근데 우리 문제는 항상 동의어들로 좀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뺐다고 해서, 빼면 회계학에서 뭐 붙여요? 순자. 그래서 순자산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채권자의 지분을 뭐라고 하죠? 부채. 주주의 지분을 뭐라고 해요? 자본. 네. 그래서 주주 지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은 주주가 많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기업의 종업원으로 사는 것보다 주주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3일회계 법인에 취직했다. 3일회계 법인이 주식회사잖아. 그럼 나는 3일회계 법인 주식을 월급 싸면 다 살 거야. 난 여러분들이 똑똑한 건 알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밤샌 거 갖고 난 배당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3일회계 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주주가 한 명이었죠? 개인회사였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한 명이니까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해.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자기자본이라고 하죠. 재무관리에서. 그래서 이런 동의어들을 쓰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X1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나올 때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 나온다고 해서 동의어. 주주지분도 동의어. 요건 안 나와. 그래서 자본, 순자산, 주주지분 요 세 가지는 동의어라는 거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됐죠? 다 배운 거니까 넘어갈게. 회계 원리에서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본 했고, 회계 원리에서 또 중급회계에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의 분류야. 여러분들 자본을 크게 분류하면요, 거래로 좀 분류하는 편이에요. 거래. 그래서 우리 거래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가 있죠. 이걸 자본거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자본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친한 사람이죠. 특수관계자니까 이익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익도 손익계산서로 보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으로 직접 갑니다. 그 다음에 회사와 여러분 필기할 필요 없어. 다 내가 체크해 준 거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손익거래 이렇게 있는 거고요. 두 가지로 일단 거래를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자본거래에서 생긴 거는 결국은 회사한테 주주가 무언가를 납입한 거죠. 그래서 납입자본 또는 불입자본이라고 해요. 불입자본. 그러면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는 내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지출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남은 돈을 말하는 거지. 그 남은 돈이 이익잉여금에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금액을 유보 이익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설립할 때 내가 출자한 금액, 그리고 그 후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이론적인
분류입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두 개로 나누는데 요거 두 개를 나눌 때 여기까지는 IFRS의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세부적인 항목으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각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야. 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계처리니까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는 배당과 그 나라의 상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각 나라의 상법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서 자본을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상법을 미리 공부했거든. 학교에서 상법 들을 수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자본을 들었어. 그래서 자본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쉬운 과목이었는데 상법을 배우지 않고 자본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본 단원을 되게 어려워해. 그래서 요즘에 세무사 준비생들이 행소법을 다 선택해가지고 이 단원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곧 상법도 배우게 돼. 시작하죠. 제가 어저께 만나 뵀었는데 여러분들 학원에 오셨었어. 그래서 5월 달부터 한대잖아. 그래서 상법을 배운 다음에 주식회사법 다 배운 다음에 이 단원만 따로 공부하면 상법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자본의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알겠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상법에 의한 분류야. 그럼 상법에 의한 분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회계처리 하나를 알아야 돼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에는 이렇게 한 주라고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를 발행하지 않아요. 주식 되게 멋있어요. 주식 한 주 있잖아. 되게 두껍고요. 막 반짝반짝한 걸로 붙어 있어. 그거를 한 주씩 만약에 인쇄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에셋대우 5억 주가 있거든. 한 주 인쇄하는데 인쇄비가 5,000원도 더 들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막 10만 주, 100만 주로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뭐 10만 주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냥 형식상으로 여러분들 계좌 HTS에 10주 있다고 찍혀 있는 거고 그 주식의 실물은 증권예탁원이라는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죠. 그래서 힘들면 그쪽으로 가도 돼. 거기 회계사들도 더 많아.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라고 가정. 이렇게 주식에 찍혀 있는 금액을 뭐라고 그랬어요? 액면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파밸류라고 해서. 자, 그러면 회사가 설립했을 때 한 주를 발행해요. 얼마에 발행하냐면 설립할 때는 회사의 자본이 5,000원밖에 없으니까 5,000원에 발행해. 자, 이렇게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액면 칠판이 애매하니까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립할 때는 액면 발행되는 거야. 한 주. 그러면 현금 5,000원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 상법에서는요. 회사가 망하지 않게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액면 금액이 5,000원 찍혀 있다는 것은 주주가 최소로 5,000원 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렇게 찍어 놓은 다음에 너 100원만 돈 납부해서 주식 한 주 사게 하면 회사의 자본이 충실하지 않겠지? 그래서 자본 충실 목적으로 꼭 자본금은 별도로 표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금액으로? 저기 찍혀 있는 금액으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상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결정한 거야. 근데 지금은 똑같으니까 자본금 5,000원 회계 처리하시면 돼. 그러다가 1년 동안 회사가 돈을 벌어. 1,000원만큼 벌었어. 그러면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가 돼요? 5,000원 돈 들어왔고 1,000원 벌었으니까 6,000원 되지. 그럼 그때 5,000원에 발행해야 돼요? 6,000원에 발행해야지? 당연히 6,000원이지. 옛날에 기존 주주가 6,000원 받을 수 있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주주는 6,000원을 내고 사야지 나중에 배당받을 게 똑같이 되잖아.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6,000원에 발행이 되게 돼요. 자, 이걸 비싸게 발행했다 그래서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 회사가 6,0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본금 6,000원 쓰고 싶은 데 같은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꼭 액면 금액 별도로 표시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반대편에 액면 금액 이상으로 초과된 금액이라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나라의 모든 강사들은 주발초라고 써요. 여러분들 2차 시험에 분계 문제 나오면 주발초라고 쓰면 안 돼. 알겠지? 풀네임으로 쓰는 습관. 지금 공부할 땐 괜찮은데 2차 시험 볼 때만. 자, 그러면 이 주발초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5,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1,000원만큼 이익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로 보내고 싶은 생각 같은 거지?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자본거래에서는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떠한 손익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난 것을 자본 잉여금으로 보내요. 됐죠? 이익 조작 가능성이 왜 있냐면 이걸 만약에 손익계산서로 보내게 되면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100원만큼 발생했을 때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 보내면 이제 차입이자율도 올라갈 거고 증자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부탁하는 거지. 이렇게 증자해 주세요. 그럼 이거 손익으로 보내면 이거 900원으로 바뀌잖아. 이익 조작 가능성 있죠? 그래서 자본으로 직접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가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적자가 나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결손이 2,000원 나는 회사야. 그럼 자본이 얼마예요? 3,000원. 그러면 3,000원에 발행해야 돼. 3,000원 한 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상법에서는요,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할인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본 충실 목적으로. 근데 우리는 회계학 배우는 거야. 회계 처리 배우는 거니까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한 대로 하는 거야. 그건 상법에서 배우면 되고 주주총회 특별거래 사항이거든. 그래서 했다고 하면 현금 3,000원인데 이것도 액면 금액 상법에서 꼭 별도로 표시하래. 그럼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우리 손실 난 거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아직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 2,000원 써야 되는데 이게 연속된 거래라고 한다면 한 거래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같이 뜨게 되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거 두 개 상계를 치래요. 우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손실 잡게 되면 평가이익 먼저 상계하고 평가손실 잡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발초를 먼저 1,000원만큼 있으니까 1,000원 없애고 남은 잔액을 주발차로 잡고요. 요거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났지만 자본 거래에서는 손익계산서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 조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주식 발행의 가장 대표적인 회계 처리야.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에서 지금 자본 거래가 있잖아.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 거래가 있는데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불입 자본. 자본에 직접 보내야 돼. 어디 안 타고? 손익계산서 안 타고. 그때 주식의 액면 금액은 꼭 별도로 표시하래. 상법에서 말하는 거야. 자본 충실 목적으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자본금, 액면 금액 꼭 별도로 표시해요. 그럼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회사의 자본금은 뭐하고 뭐를 곱하면 나오는 거죠? 네, 액면 금액에다 주식수. 왜냐하면 우리 2차 시험 때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아니 자본금이 100만 원이다. 액면 금액이 1,000원이다 나왔어. 그러면 1,000주라는 거 알아야 돼. 그 주식수 못 구하잖아. 주당이익이나 다른 배당 금액을 못 구해. 알겠죠?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네, 상법에서 예외가 있어요.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게 되면 자본금을 없애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 네, 그거는 이제 실무 가서 배우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 저는 쉽게 설명합니다. 그냥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플러스 난 거. 그래서 주식이 발행됐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주발초. 됐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우리 회계할 때 배웠는데 자기 주식 처분하게 되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기 주식 처분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있어요. 감자 차이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알려줄 거고. 자,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 난다. 그래도 손익계산서 안 탄다. 그래서 마이너스 난 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 뒤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냥 전체적인 내용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익 조작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타고 오는 거야. 근데 손익계산서를 타고 올 때 이제 문제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과 배당할 수 없는 이익이 있죠. 네.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은 뭐야? 실현이익, 당기손익인 거. 네. 뭘 먼저 썼을까 우리 책에? 네. 여기 있네. 배당할 수 있는 이익. 그럼 요거는 수익과 비용 인식한 다음에 집합손익 타고 어디로 와요? 이익잉여금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배당할 수 없는 이익 있죠? 미실현손익. 우리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타고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옵니다. 자, 원래 기타 포괄손익의 정의는 뭐야?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손익이라고 내가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안 되지. 뭐라고 돼 있어? 우리 기준서는 당기손익이 아닌 손익. 이 사람들아. 그런 거 읽어본 적 있어? 자,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억해 보시면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에서 재평가 잉여금 배웠어. 모른 척하지 말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있었고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으로 나뉘죠. 그래서 채무상품은 재물조정이 되고 지분상품은 재물조정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배웠나? 하나 더 배웠어. 이건 안 써줄 거야. 너무 길어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정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은 우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고급회계에서 배우게 될 거야. 중급회계에서 하나 남았어. 재측정 요소. 알겠지? 수업을 듣다 보면 외우는 거야. 그거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있어. 이익잉여금은 또 세 개로 나눠. 첫 번째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법정 적립금, 그리고 임의 적립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가 돈을 벌어서 100원만큼 이익잉여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주라면 어떻게 해요? 배당 달라 그래요. 이건 신문에 났던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당금을 100원 줬을 때 지금 주가가 1000원이면 배당률이 10%죠. 배당을 100원 줬어도 주가가 10,000원이면 내가 10,000원 투자한 거니까 배당 수익률이 1%죠. 그러면 이 제일 높은 회사가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회계사들은 조금 경제신문 같은 거 읽어야 돼. 네, 큰데 믿으신 대신증권이에요. 알겠어? 우리 원래 증권회사나 금융회사, 보험회사가 돈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성장산업은 아니지. 인구가 늘어나야지 성장산업이 되지. 그러니까 배당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야. 주가의 변동도 별로 없고. 근데 올해 진짜 많이 준 거야. 12%. 와, 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배당률 12% 주는 회사 처음 봤단 말이야. 보통 주는 10%인데 지금 시가로 우선주는 12%예요. 근데 여기에 주식을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죠. 외국계 펀드. 12% 우리나라에서 제일 배당 많이 주는 회사한테 16%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요구를 했다니까. 12% 조고 있는 회사한테 주총에서 참석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주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주는 회사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110원만큼 이렇게 무언가 이익잉여금을 놔두면 주주들이 배당 달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배당을 홀라당 줬어. 그래서 이익잉여금 110원, 현금 110원 줬어. 그럼 이거 빵 됐죠? 다음 연도에 결손 나는 순간 망합니다. 맞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현금 배당을 줄 때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상법의 취지야. 그래서 현금 배당을 줄 때마다 10% 저축해 놓으래.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만 주라는 거야? 100원만. 그러면 이거 10원으로 바뀌죠? 그런 다음에 이름을 법정 적립금으로 바꿔놓으래.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었으니까 주주들이 배당 달라 그러지 않겠지? 그리고 이걸 10년 동안 저축해놨을 때 결손이 100원 나더라도 기업 망하지 않겠네. 그래서 이거는 저축해놓은 거야. 저축. 근데 왜 법정 적립금이야? 상법에서 저축하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회사가 100원만큼 있었어. 그러면 배당금 70원을 줘요. 아니 배당을 100원 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는 그대로 멈춰져 있어요. 성장을 못하는 거지. 아니 회사가 100원을 벌어서 주주한테 50원 주고 나머지 50원 갖다가 공장을 또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해야지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배당 다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 또 속여놓는 거지. 근데 이건 법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사채를 1000조 정도 발행해놨어. 1000조 정도. 근데 그걸 나중에 만기 10년 되면 갚아야 되니까 배당을 주지 않고 사채 원금 갚기 위해서 그거 일단 적립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사업 확장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채의 원금을 갚기 위해서 그것을 감채 기금이라고 해요. 감채 적립금. 이런 것이 회사가 임의로 또 저축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100원 있는데 요거를 임의 적립금에 한 50원만큼 저축하면 이것만 배당 달라 그러겠죠? 그래서 속여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저축한 금액을 우리가 임의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본의 분류는 요 정도예요. 알겠죠? 자, 지금 제가 자본의 분류의 개정 과목을 다 안 써줬어. 왜? 아직 자본 거래를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다 써줄 거야.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개정 과목이
자본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자본 계정 과목을 내가 다 써줄 거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 중에서 일부만 배운 거야. 자, 어디 보면 되냐? 1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3페이지 자본의 분류라고 돼 있죠? 그 필기죠? 아, 지금까지 그거 했던 거야. 포인트. 됐어? 네. 자, 근데 이제 KIFRS는 재무제표 표시라는 기준서에서 자본은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 다시 KIFRS 재무제표 표시라는 기준서 있잖아. 3장에서 배운 거. 자본은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익잉여금은 있는데 우리나라에. 기타 자본 요소를 어떻게 봐야 되고 납입자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불입자본이니까 이게 납입자본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돈을 준 거니까 배당이니까 이것만 납입한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분류가 없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두 개를 납입자본, 요거 두 개를 기타 자본 요소, 그리고 요걸 이익잉여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옆에다 예시 써놨죠? KIFRS에. 그리고 실무 가시면 다 자본의 분류가 달라. 자, 그 다음에 포인트에 자본의 세부 항목, 제가 그 계정 과목들 중에 몇 개 예시한 거 써놓은 거죠? 요거는 41페이지에는 완전히 다 써놨으니까 거기서 외우자. 알겠죠? 뒤에서 다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공시 사례라고 돼 있죠? 그냥 쓸말 없어서 쓴 거야. 제가 감사했던 한 기업이 있죠? 왼쪽이 제가 제 3일의 개법인데 감사 많이 한 기업이야. 이게 지금 샘플 강의라서 이름은 못하고. 근데 거기는 어떻게 분류했어?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기타 포괄손익 노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름을 기타 자본 요소로만 바꿔놨지? 기타 자본항목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다녔던 회사야. 알겠죠? 회계팀 직원이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노계액, 이익잉여금. 이게 없네요? 그 회사는 이거 두 개를 자본잉여금으로 본 거죠?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아니, 뭐 규정이 없는데 다 맞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 항목이 자본이다, 자본이 아니다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장수하게 됩니다. 시험에 자본에 미치는 영향 구하라 그러면 모든 책의 답은 다 똑같아요.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돼.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공시를 했으면 기초의 분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자, 우리 자본의 일반론 배우고 있습니다. 자본의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 뺀 잔여 지분을 말한다. 자본은 독립적으로 인식되거나 측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산 부채를 인식하게 되면 종속적으로 인식되고 측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 되게 많이 할 거야. 그 다음에 자본의 동의어 중에서는요. 다음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다 나올 때 자본, 순자산, 주주지분 요 세 가지 동의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분류하실 때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하고요.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 타지 않고 자본으로 직접 갑니다. 뭐 때문에? 이익 조작 가능성 때문에. 그때 주식의 액면 금액은 상법에서 꼭 별도로 표시해야 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자본금은 외워야 돼. 상법 때문에.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플러스 났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으로 보냅니다. 절대 손익계산서로 보내면 안 돼. 이익 조작 가능성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중에서 손실 났다. 그러면 자본 조정으로 보내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감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개 빼먹었네. 우리 자본 조정 중에서는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임시 계정. 미래에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으로 보낼 임시 계정은 우리 자본 조정으로 보냅니다. 아직 하나도 안 배웠어. 이제 나중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신주 청약 증거금, 전환권 대가, 신주 인수권 대가, 주식 선택권 서서히 배우게 될 거야. 알겠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는 손익거래다. 이건 이익조작 가능성이 없으니까 손익계산서 타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옵니다. 그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은 수익과 비용 타고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오고요. 근데 그 이익잉여금에다 그냥 써놓으면 배당 달라 그러니까 저축을 해놓는 금액이 있어. 상법에서 현금 배당할 때마다 10% 이상 저축하래. 그것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하고 우리 계정과목으로는 법정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사업 확장하거나 사채의 원금 갚기 위해서 저축하는 게 있어요. 이건 회사 맘대로 했기 때문에 임의적립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 손익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 타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재평가 잉여금과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 채무상품, 지분상품까지 배웠던 것 같아.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본거래가 있어요. 우리 자본거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를 나누면 첫 번째 자본거래가 있는데, 자본거래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직접 가는 거야? 손익계산도 타지 않고 BS의 자본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도 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손익거래. 자, 손익거래는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를 말했고, 이건 이익 조작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IS를 타고 BS로 갑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손익거래 중에서 배당할 수 있는 실현이익은 뭘 타고? 당기순이익을 타고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을 타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됐어? 자, 여러분들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야겠다. 여러분들 X1년에 포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인가? 이 문제랑 X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은, 이 두 가지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야. 손익계산서 물어볼 때는 기타 포괄 손익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BS 물어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물어본 거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뭐라고 불러요? 당기분. 요거는 누적분. 다른 말로 잔액. 천연도는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다음 연도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 이렇게 손익계산서 그렸을 때 X1년도에 이게 10원이었다. 그럼 BS 그렸을 때 X1년 말은 이거 물어보면 10원이 되는 거죠. 근데 X2년을 물어봤을 때 이게 10원이었으면 X2년 말에 여러분들 분계상은 10원밖에 안 나오니까 10원 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단 말이야. 재무상태표는 두 개를 더한 금액 20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회계할 때 내가 계속 중요시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디서? 3장에서 이미 있었던 그림이야. 내 책 내용도 똑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인 거야. 그림. 제가 설명한 거죠, 3장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임창정이었어. 박혜원이라는 가수 있어요? 그 가수가 이렇게 부르죠. 다 잊었니? 그런 노래가 있어. 되게 유명한 노래. 여러분들은 다 박혜원이에요. 자, 자본거래 볼게요. 자본거래는 그림. 자본거래는 직접 반영되죠? 그래서 불입자본이라고 하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직접 갑니다. 손익거래는 IS를 통해서 가고요. 유보이익 있고요. 그래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은 당기손익 타고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OCI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간다. 다 아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요, 이제 당기손익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앞으로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넷인컴이라고 그냥 씁니다. 모든 강사들이 그렇게 쓰는데, 원래 당기손익이란 말은 Profit and Loss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거 안 쓸 거라고. 왜냐면 이걸 쓰면은 제가 필기할 때마다 이걸 그려야 되거든요, 엔드를. 이게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넷인컴이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거기 Profit at Loss라고 해서 점 찍혀 있죠? 당기손익. 넷인컴이랑 똑같은 뜻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본거래랑 손익거래 배우고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자본거래 쪽이 중요합니다. 손익거래는 뭐냐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근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이미 반대편에
자산 부채를 인식한 거니까 우리가 자산 부채를 인식하면서 회계 처리할 때 다 수익과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건 따로 배울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손익거래에서 배운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나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그것을 나중에 배당 주게 되거든.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분계만 배우게 되고 손익거래 쪽은 알겠어? 기준거래는 이미 배웠으니까. 그리고 자본거래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자본거래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자본금이죠? 그래서 자본금부터 배울 거야. 자본금. 예.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본금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정의가 나와 있겠네. 아마도. 그렇죠? 주식의 액면 금액은 꼭 법에서 별도로 표시하라고 그러죠. 상법에서 별도로 표시하라고 그래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의 액면 금액은 꼭 별도로 표시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주식의 종류라고 있어요. 네,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네, 상법을 가르쳐주는 단원이야. 네, 그래서 주식은 분류를 하면요. 첫 번째 권리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보통주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만 있다. 이거 보통주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를 사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우선주를 서로 다르게 뭐 조건이 다르게 또 발행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우1, 우2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우1 우선주도 있고요. 우2 우선주도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어쨌든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자, 보통주는 그냥 표준이 되는 주식이에요. 자, 보통주를 갖고 있으면요. 두 가지 권리가 있거든. 첫 번째는 의결권이 있어요.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근데 한 명당 한 개의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라요.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줍니다. 그래서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그 회사 지배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저의 옛날 인생의 목표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삼성전자의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게 저 대학교 때 목표였거든. 지금 한 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꿈은 언제나 그런 거야. 자, 거기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권리 내용에 따른 구분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밑에 네, 보통주 나와 있죠. 보통주는 기업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과 구분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보통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과 신주 인수권을 갖는다. 그래서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의결권 동그라미, 신주 인수권 동그라미. 상법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의결권은 설명했어. 주주총회에서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 대표이사 바꾼다거나 이사회 구성원 바꾼다거나 아니면 배당금 확정하거나 그럴 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은 뭐냐면 신주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상증자 전에 60주와 40주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 그럼 지분율이 60%고 지분율이 40%죠? 근데 기업은 이제 공장 같은 거 설립하려면 증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해야 돼.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 결정을 했어. 그때 이 증자를 하는데 100주를 증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C라는 사람한테 100주 증자하면 어떻게 되죠? 200주 중에서 지분율이 얘가 50%가 되니까 옛날부터 내가 10년간 열심히 이룬 회사를 그냥 잃게 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유상증자할 때 먼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럼 얘한테 60주만큼 배정을 줘. 돈이 있으면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전화 오면 진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주 발행금액 곱한 것만큼 돈 내면 돼. 그 다음에 얘한테 40주를 주죠. 그럼 증자 후에도 얘가 120주 되고 얘가 80주가 되니까 증자 후 지분율도 똑같아지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길 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 돈이 없대. 그럼 뭐래요? 실권을 해요. 됐어? 그러면 실권이 됐을 때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인수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가 60주가 되고 얘가 140주가 되니까 얘가 오랫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내가 뺏을 수 있는 거죠. 얘가 70%가 되고 얘가 30%가 되니까.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뭐야?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 가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죠. 얘가 실권하잖아. 그래도 얘는 40주밖에 인수 못하는 거야. 근데 100주를 인수해야지만 이제 공자를 새로 설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60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3자 배정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 공모하세요. 그러면 뭐 C도 공모하고 얘는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면 또 공모하면 돼. 그러면 그 공모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네, 우선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 배당, 우선주. 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주는 발행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액면 금액이 1,000원인데 배당률이 10%라고. 그러면 100원만큼 매년마다 배당금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보통주가 100원만큼 있었어. 그리고 배당률은 보통주에는 안 붙어 있어요. 됐어? 근데 회사가 50원밖에 못 벌었어. 그럼 나눠 가질래? 안 나눠 가져요. 누가 우선적으로 가져가? 우선주가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리야. 100원 벌었어. 그럼 우선주가 다 가져가. 110원이 돼야지 얘가 100원 가져가고 얘한테 10원 오는 거야. 알겠죠? 보통주에 비해서 이익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우선주를 이익 배당 우선주라고 해. 요거는 계산 문제 공부해야 돼. 가볍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환우선주라는 게 있어. 전환우선주는요, 처음에는 우선주로 발행을 해요. 그러면 우선주에는요, 전환우선주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익배당 우선권이 있어. 그런 다음에 일정한 권리 행사를 하면 보통주로 바뀌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우선주에 전환권이 있는 거야. 내가 우선주 갖고 있다가 한 주 우선주 줄게. 그러면 회사가 보통주를 발행해줘야 돼. 자, 이걸 전환우선주라고 해. 자,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전환우선주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는 상태면 배당을 계속 받으면 되는 거죠.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하면 주주총회 가서 깽판 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주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한번 깽판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한테 되게 유리한 거야. 이거의 회계 처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재책에도 회계 처리가 없어요. 알겠어? 있어요. 14장 보론에. 그때 설명할게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냥 개념만 설명하는 거야. 거기서 배워야 되니까. 어디서 배워야 되니까? 상법에서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환우선주야. 여러분들 왜 주식은 부채로 처리 안 하는 걸까요? 현재 의무가 없으니까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만기가 없잖아.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약상의 의무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주식은 원래 만기가 없는 거야. 근데 상환우선주는 만기가 있는 주식이야. 우선주 플러스 상환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주주한테 1억만큼 주식 발행해 줄게. 그럼 1억 받았지? 그리고 3년 후에 1억 갚아줄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실질로 회계 처리한다면 법적인 형식으로는 자본이지만 실질로 보면 주주한테 돈 꾼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채로 처리될 때가 있고요. 자본으로 처리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달라요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언제 할 거라고? 맨 마지막에 할 거라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게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거야. 상환우선주가 뭔지 알겠죠? 만기가 있는 주식이에요. 3년 후에 갚아야 되는 주식. 자, 그런 게 있다.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우리나라 주식은요 2011년도까지 주식에 무조건 5,000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설립할 때 그냥 그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나누기 주식수로 그냥 설립을 했나 봐. 그래서 안 써 있는 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액면 주식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식을 구분하면 액면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로도 또 구분할 수 있어. 제가 공부할 때 2011년도까지는 상법이 액면 주식만 인정했는데 2011년도에
회계가 IFRS를 도입했잖아. 그러니까 상법도 개정이 됐어.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 무행면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행면 주식을 발행한 나라는 다 외국계 회사,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외국계 회사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계 회사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행면 주식이 차이나 그레이트랑 차이나 하오란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하나가 상장 폐지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중에서 지금 차이나 그레이트만 아마 무행면 주식일 거야.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시험은 다 액면 주식만 나옵니다. 설명 안 할 건 아니야. 상법 때문에 설명은 할 거야.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런 게 생겼다. 무행면 주식이 뜻이 뭐라고? 5,000원이 안 찍혀 있는 주식. 그러니까 자본금과 주발초로 나누기가 되게 힘든 거죠. 상법 규정에 따라 나눠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상법 공부한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1년에 배당금의 배분이라고 돼 있어. 배당금의 배분. 자, 이익배당 우선주. 자, 13-7페이지 한번 볼래요? 배당금의 배분. 됐어? 그럼 별표 쳐놓고 요거는 계산 문제 풀어야 돼. 자, 우리 우선주를 이익배당 우선주를 나누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부채와 자본 중에서 어떻게 자금 조달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더 유리해요? 일반적으로 부채보단 자본이 조금 더 유리해요. 부채는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이자 비용 꼭 줘야 돼. 그게 적자가 더 나는 거지. 자본은 회사가 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안 주고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배당금을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자본으로 계속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대주주가 지분율이 떨어져서 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어. 대주주가 힘드니까 지금 유상증자 하는 거잖아. 점점 지분이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주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근데 X1년도에 100원만큼 배당을 안 줬어. X2년도에 배당금 줄 때 전년도에 배당 안 준 거 100원 더해서 200원 주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 주식을 우리가 누적적 우선주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누적적 우선주. 전년도에 결손이 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2배로 줘야 되는 거야. 2년 동안 안 줬으면 줄 때 몇 배 주는 거야? 3배. 알겠죠? 그리고 전년도에 결손이 나서 배당금 안 줬어. 100원만큼 줄 거 있었는데 무시하는 거야. 단기 것만 주는 거야. 그것을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런 게 있어요. 보통주가 1,000원만큼 발행했는데 배당률이 10%였어. 우선주도 1,000원만큼 배당을 했는데 배당률이 10%였어. 그럼 100원 주면 되는 거죠? 맞잖아. 10%니까 100원 줬어. 근데 올해 배당 줄게 300원이야. 그럼 100원 주고 100원 줬어. 그럼 100원 남았지? 이것을 우선주와 보통주가 자본금 비율로 나눠가자. 그럼 참가적 우선주. 그리고 나머지 다 보통주한테 줘. 그러면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해. 알겠죠?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당금을 준 다음에 잔여 금액을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주가 나뉘어요. 요 내용들은 이제 상법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계산 문제 푸는 거지. 이렇게 결합될 수 있고요. 이렇게 결합될 수 있고 이렇게 결합될 수 있고 이렇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와 보통주가 받아갈 배당 금액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제가 이론 요약 안 해줄 거야. 왜? 상법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제 1번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면 돼요. 우리 회계원리에 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인 대한의 X1년 말 현재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구했죠? 2,000주에다가 그냥 5,000원 곱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선주 자본금은 배당률이 5%예요. 1,000주에다가 액면 금액 500원 곱해서 500만 원 나온 거지? 그래서 자본금의 비율이 3분의 2고 3분의 1입니다. 비율이. 보통주가 3분의 2, 우선주가 3분의 1.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당률이라는 것 되게 알아야 되거든? 내가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지. 자, 주식이
액면 금액이 5,000원이야. 그때 배당률이라는 것은 액면 금액금의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야. 배당률은 그러면 이게 5%란 얘기는 5,000원이니까 10%라고 하자. 10%란 얘기는 500원 준다는 거야. 이거랑 배당 수익률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 얘기하는 거야, 주가. 내가 투자한 금액 중에서 배당금 얼마 받았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배당금을 500원 받았는데 지금 주가가 5,000원짜리 있는 회사가 300만 원인 회사도 있어요. 500만 원인 회사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주식이 8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한 8만 2천 원에서 8만 6천 원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액면 금액 얼마예요? 100원. 알겠어?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이거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건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배당률이 나오니까 자본금에다가 배당률을 곱해야 돼. 그러면 얼마 준다는 거죠? 25만 원? 500만 원에다가 5% 곱하면 25만 원 맞죠? 25만 원.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주대안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300만 원을 보통주가 받아갈 금액과 우선주가 받아갈 금액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사업을 개시한 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해서 우선주에 대해서 3년분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돼 있어. 그럼 얼마만큼 누적돼 있는 거예요? 75만 원. 25만 원이 3년이니까. 그리고 주대안의 우선주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당금을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분하시오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자, 비누적적, 비참가적일 때. 자, 우선주가 받아갈 금액과 보통주가 받아갈 금액으로 나눠주면 돼. 자, 첫 번째 3년간 누적된 것을 누적분이라고 하죠. 비참가적이니까 안 주겠네. 보통주는 원래 못 받아. 얘는 단기에 이익 발생한 것만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분이죠. 단기분 얼마 받아가야 돼? 배당률은 액면 금액에다 배당률 곱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본금에다 5% 곱하면 돼. 25만 원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얘가 25만 원. 그 다음에 보통주는 얼마 받아가야 돼요? 50만 원? 5%니까 1000만 원에다 5% 곱하면 50만 원 받아가죠. 자, 그럼 이제 돈이 남는 거죠. 3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75만 원이니까 225만 원을 받아가는데, 남는데 이 225만 원을 얘랑 어떻게 할 것인가? 비참가적이니까 누가 다 가져간다는 거지? 참가분을? 얘 못 받아간다는 거지? 얘는 이거 받고 끝이야. 나머지 다 얘가 받는다는 거네. 225만 원. 그래서 우선주가 받아갈 금액 25만 원, 보통주가 받아갈 금액 275만 원. 요게 1번 답이죠. 맞죠? 틀리지 않았죠? 여기까지 가요? 두 번째 2번은 비누적적 완전 참가적. 요것만 바뀌네. 완전 참가적. 자, 우선 누적분 못 받아가죠. 비누적적이라고 그랬어. 없어. 얘 받아가. 얘 25만 원 받아가고 얘 50만 원 받아가니까 225만 원 받아가는 건 맞는데 이제 참가적이니까 나눠야겠네.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 225만 원의 금액을, 요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300에서 요거 두 개 뺀 거야. 자, 자본금 비율로 나눠 갖는다 그랬죠? 그럼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죠? 암산돼요. 3분의 1 할게요. 그 다음에 225만 원 중에 3분의 2 받아가면 된다. 계산은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게 100만 원, 그 다음에 요게 2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세무사 1차 시험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 요거 2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누적적 비참가적. 누적적 비참가적. 자, 이제 드디어 누적이야. 3년간 배당금이 누적돼 있으니까 25만 원씩 3번 누적돼 있는 거죠. 75만 원 얘가 먼저 받아가고, 얘는 상관없는 거야 보통주는. 그 다음에 단기분도 받아가야 돼. 됐죠? 그리고 얘 50만 원 받아. 자, 비참가적이니까 나머지는 다 누가 받아간다? 얘가 받아간다.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계산 안 해. 이거 100만 원이지. 이거 얼마일까요? 200이지 뭘.
뭘 계산해? 이거 계산하려면은 300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니까 150이니까 200이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나 결정되면 뭐 두 개 합쳐서 300인데. 예. 그다음에 누적적 완전참가적. 이것만 바뀌네. 완전참가적. 됐죠? 그럼 얘 70만 원 받아가죠. 누적적이니까 75만 원. 얘 25만 원 단기분 받아가고 얘 50만 원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아요? 300에서 이거 빼면 150 남죠? 그래서 150 남는데 자본금 비율로 나눠가지면 되니까 얘가 3분의 1. 150 중에 얘가 3분의 2. 그럼 둘 다 자, 150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시험 보다 보면요.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우선주와 보통주가 얼마 받아갈까 안 내. 우선주는 얼마 받아갈까? 이렇게 된다고. 다 풀어놓고 이거 다 푼다.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그런 실수 때문에 시험장에서 눈물을 흘려. 별거 아니에요. 세무사 기출문제가 실제 그렇게 나왔는데 보통주로 답 쓴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 5번 별표 3개를 쳐놓으세요.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는 거야. 부분참가적 우선주. 나머지는 쉬운데 요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우선주는 5%를 주는데 10%가 한도라고 해가지고 배당률을 한 개를 만들어 놓은 우선주들이 있어. 그래서 누적적 부분참가적 10%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문제를 그냥 푸시면 안 돼. 자, 일단 볼게. 자, 누적분이니까 25만 원 3 곱한 75만 원 받아가. 여기까지 이해 가지. 그 다음에 25만 원 단기분 곱하기 1한 거 받아가. 그리고 얘는 1000만 원에다가 5% 곱한 50만 원 받아가. 그럼 이제 첫 번째 150만 원이 남죠. 150만 원 아까 구했잖아. 300에서 요거 뺐어. 그리고 우선주 자본금 비율로 3분의 1씩 받아가면 이게 50만 원이야. 맞죠? 그럼 이렇게 받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도가 있잖아. 10% 이상은 받아가지 말라이지. 근데 지금 위에서 얼마 받아갔어 이미. 위에서 5% 맞잖아. 에이 500에 5% 받아갔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이 몇 프로가 돼야 돼? 한도가 10%를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랑 이거 더하면 75만 원이니까 지금 15%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도를 구해야 돼. 한도. 부분참가적은. 알겠죠? 이거 알겠어? 그럼 한도는 500만 원 중에서 내가 받을 금액의 10%인데 위에서 5%만큼 이미 받아간 거죠? 됐어? 그러면 한도가 얼마다? 25만 원. 여러분들 한도가 나오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위에 거 답 쓰지 않고 이걸 답 써야 되지. 그러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75만 원에다 25만 원, 25만 원 더하면 125만 원이고 또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뭐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서 요거 구하지 말고 이거 175만 원? 맞죠? 여기 가. 그래서 요게 또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왔고 우리 회계사 2차 시험에는 요게 또 한 번 나왔어요. 물음 하나로 3점짜리로. 요건 공부해야 돼. 나머지 너무 쉬워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그렇고 요거 요렇게 계산하기 요 밑에서만 한도 구하는 거 계산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두 개 합치면 75만 원이지. 전체 한도가 요 두 개 합친 한도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10%니까 50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지. 둘 중에 낮은 금액해서 50만 원 더해서 요 더해서 125만 원 구해도 되고 밑에서 한도 써도 되고. 알겠지? 절대 한도를 잊지 말자. 자 13-9페이지에 5번 보세요. 세무사 2011년도 문제랑 유사한 거. 참가분 배당은 1, 2 중에 미니멈이라고 돼 있지? 거기다 밑줄 쳐놓고 미니멈. 한도가 있으면 미니야. 거기다 꼭 밑줄 쳐놓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의 변동 내역이 나와 있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본금이 변동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지. 그래야지 자본금 회계 처리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본금이 줄어들려면 주식을 찢어버리면 되죠. 가끔씩 찢어버려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유통주식수를 줄여갖고 배당금 적게 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손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식이 찢어지니까 자본금이 없어지죠. 네, 자본금이 감소된다 그래서 감자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본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증자와 감자를 배울 거다. 자, 우리는 아직도 자본금 회계처리를 배우고 있어요. 자본금의 회계처리를. 그래서 증자와 감자의 회계처리를 배울 거고, 자본금의 증가부터 봅시다. 증자. 이렇게 써도 되죠? 자본금이 증가된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다 증자라고 해요. 그러면 증자는 크게 돈을 받고 증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짜로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돈을 받고 증자를 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꼭 돈만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받고 증자를 해주는 거. 유상증자. 그래서 요거는 돈을 받는다 그래서 실질적 증자라고 해요. 실질적 증자. 그럼 요거 실질적 증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진짜 돈 받고 하는 거. 그래서 현금 발행.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회계처리 보여줄 건데 아까 5,000원, 6,000원, 3,000원 다 해줬거든. 제일 처음에 여기 얘들 때 액면 발행, 할증 발행 3,000원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자는 했는데 토지 받은 거야. 그럴 수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했어? 현물 출자. 이거 내가 설명해야 돼, 말아야 돼?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대변 입장에서 배우는 거지. 차변 입장은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의 현물 출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1순위고 그것이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면 주식의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이게 다수설이라고 배웠죠? 와, 거기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는 복습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망해가고 있을 때 차입금으로 계속 놔두면 내가 돈을 100억 벌었는데 이자 비용이 200억 나가. 그러면 돈을 벌고 있어도 회사가 망하니까 이 차입금을 자본금과 주발초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 출자전환. 이 출자전환의 회계처리는 금융부채의 본원 3에 있었지? 근데 내가 자본에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 있으니까 본문에서 그냥 설명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것만 새롭게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바로 진행할 거야. 자, 13-11페이지 보세요. 13-11페이지. 액면 주식의 회계처리 나와 있어요. 현금, 자본금, 주발초. 현금, 자본금. 현금, 자본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고요. 자,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있어.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회사가 해. 그러면 뭐가 들까요? 주식을 찍을 때 인쇄비가 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인데 내가 유상증자 1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광고해. 내가 돈이 들지? 그거 잘하는 광고 회사한테 그냥 맡기면 되잖아. 어디야? 증권회사. 주관사한테 맡기면 돼. 그럼 돈이 들겠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가액을 구해야 되지. 드디어 우리한테도 돈이 들어옵니다. 회계법인에 또 맡겨야 돼. 그리고 계약서 작성해야 돼. 법률 수수료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주 발행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액면 증자를 해서 현금, 자본금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신주 발행비 현금 1원만큼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거 비용 처리하고 싶은 생각 굴뚝 가잖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우리 자본거래에서는 어떠한 손익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본거래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 항목에서 직접 가감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자본금 주발초였다. 그럼 주발초에서 줄여줘야 돼. 결론은 주식, 발행, 가액에서 차감하셔야 돼요. 전 야매 강의 안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자본거래. 그래서 자본거래에서는 어떠한 손익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순수하게 받은 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순수하게 받은 돈으로. 그래서 요것만 회계월 때 안 한 거네. 지금까지 우리 회계 원리만 계속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그날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우리 보강했잖아요. 네. 지금 좀 편하게 듣자고.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지금 마음 편하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볼게. 자, 13-12페이지. 요건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파란색 글씨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한편 주식의 발행 시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원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집 광고, 증권의 인쇄 원가, 각종 자문 및 대행 수수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주식 발행 원가를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비라고 한다. 이러한 주식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여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소시키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여기 가죠? 네. 그래서 KIFRS, 그러니까 이 규정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썼었어. 근데 우리 기준서는요, 자본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기준서는 금융상품이라는 기준서에 있어요. 아직 그 내용을 안 배웠고. 근데 금융상품 기준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1109호 배운 거고요. 금융상품의 표시라고 해서 1032호도 있고요. 지역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 네, 공시와 관련된 거. 그 중에서 기준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금융상품의 표시에서 자기 지분 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원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지분 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하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회계 법률, 자본수수료, 주권 인쇄비, 인지세들이 나오는데 자본거래 거래 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해서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아예 기준서에도 명시되어 있네. 자본에서 차감하여 명시하고 있다. 회계 처리한다. 아, 이거 기준서 만든 사람 또 열받게 하네. 법률 회계라고 또 돼 있네. 그쵸? 회계 법률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이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예제 2번.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자본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될 때. 분계 못 물어봐. 분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봅니다. 스킬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산 부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느냐를 먼저 판단해서 풀 수 있다 그랬지? 근데 꼭 회계 처리해보세요. 복습하실 때. 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 거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자산 부채가 변동되면 여러분들 풀 수 있지만 자산과 부채가 같이 변동되면서 대차 차익으로 자본이 잡히는 거래들도 있단 말이야. 복잡한 거래. 그러면 하나를 놓치게 되면 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 어차피 답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푸는 것은 분계해서 푸는 게 가장 안전해요. 볼게. 자, 보통주 주당 액면 금액 5,000원만을 발행하고 있는 A회사는 X1년 3월 중에 다음과 같은 주식 발행을 하였다라고 돼 있고 당기 2월 말까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잔액은 없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딸린 식구 먼저 없애야 되는데 둘 다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하지 말라는 거. 3월 2일 날 당사 보통주 10주 주당 6,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되게 잘 읽어야 되는 게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가 다른 문제인가 한번 봐봐. 1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였다. 10주를 6만 원에 발행하였다. 다른 문제야. 10주에다가 6,000원 곱하는 거랑 하나는 안 곱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주당이라는 말 잘 읽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6만 원에 발행한 거죠? 네. 이게 몇 월 며칠이냐면 3월 2일이다. 그러면 회사에 현금 6만 원이 들어온다. 계산 안 해줄게. 근데 주식의 액면 금액은 꼭 별도로 표시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0주에다가 액면 금액만 꼭 별도로 표시하면 돼. 여러분들 미안한데 액면 금액 5,000원 맞아요? 제가 이거 회계원리책에서는 만 원으로 했는데 5,000원으로 바꿨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의 99.9%가 5,000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5,000원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회계원리 자본 단어는 저랑 같이 공적 자본이 썼거든. 그래서 만 원으로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5,000원으로 바꾼 거야. 문제만. 됐지?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만 원만큼 생기죠. 네. 자, 요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야? 분계 안 하면 자본에 미치는 영향 구할 때 현금이 6만 원 들어왔다. 자산이 6만 원 증가됐으니까 자본이 6만 원 증가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확인해주면 분계하셔서 요거 자본이고 요거 자본이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플러스 난 거 제가 뭐라 그랬어? 자본, 잉여금 잊지 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보통주 10주를 주당 3,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할인 발행되는 거죠. 3월 13일. 자, 현금 3만 원. 이거 쓸 수 있죠?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본금 5만 원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고 싶어 해. 여러분들 이 분기하기 전에 이미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구할 수 있어. 현금 3만 원이 들어왔다. 자산이 3만 원 증가됐으니까 자본이 3만 원 증가된다. 됐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만 원 쓰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요. 같은 주식의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공존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서로 상계쳐 줘야 돼. 서로. 네. 그래서 딸린 식구 주식 발행 초과금 10,000원 먼저 없애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만 표시하는 거죠. 요게 다 자본이에요. 그러면 대변에서 차변 빼면 3만 원인 거 확인됐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주알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자본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지. 다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래는 3월 25일. 여기다 쓸게요. 3월 25일. 신주 발행비 있는 거죠. 당사 보통주 10주를 주당 7,000원에 현금 발행했는데 이와 별도로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8,000원의 모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돼 있어. 두 개로 나눠서 해석해 처리해도 되고요. 어차피 주식 발행 가행해서 차감하는 거니까 10주를 7,000원에 발행했는데 신주 발행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나한테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 현금 62,000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본에 미치는 영화는 62,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별도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5만 원이 되는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 12,000원 써도 틀리진 않아. 자본에 미치는 영향. 근데 딸린 식구 있으면 먼저 쓴다 그랬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0원을 먼저 없애고 2,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시면 되고, 어차피 이게 다 자본이니까 더하면 대변이 62,000원 증가되는 거 확인됐죠? 자,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푸는 거는 이것도 쓰지 말고 분기한 다음에 자본에다가 표시한 다음에 대변에 있는 거 다 더하고 차변에 있는 거 빼주면 이거 3개 두한 숫자랑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3, 4개밖에 안 나와. 분기에 얼마 안 걸리는 거 보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중에서 자본 중에서 제일 쉬웠던 문제가 이거야. 이거 딱 이 자료만 줘. 3월 25일 날. 그리고 뭘 물어봤냐? 3월 25일에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 알겠지? 그러면 자산이 현금만큼 증가됐으니까, 자, 10주에 7,000원만큼 현금이 들어왔다가 8,000원만큼 감소했으니까 62,000원. 1초 만에 풀 수 있죠? 이게 세무사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 근데 이걸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한 줄만 분기하면, 이 한 줄만 나온 거야. 한 줄만 펴서 이거 3개 더하는 거. 이게 25번이었어요. 25번까지 출제되는데 18번 푸니까 땡친 거지, 시험이.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재무회계 앞쪽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한 2-3문제가 있었어. 항상 그렇게 내요. 그리고 원가회계가 원래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되다가 됐다 쉬웠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정부회계도 쉬웠고 재무회계 말 문제도 어려웠어. 그래서 이번 시험은 원가회계랑 정부회계를 먼저 풀고 고급회계도 쉬웠고 뒤에 게 쉬웠어. 그래서 앞에 거보다 이렇게 푼 사람들은, 우리 학원에 다닌 사람 중에서도 41개 123점으로 1년 만에 123점 붙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시간 투자한 사람 중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실력보다 성적이 안 나온 애들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골라 푸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객관식 시간에 객관식 책 갖고 연습하는 거야. 제 책에 보면 기본 문제랑 고급 문제로 나눠놨단 말이야, 문제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거 풀라고 놔둔 거 아니야. 왜 놔둔 거야? 풀어보고 너 5분 걸렸으니까 시험장에서 풀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이것까지 다 결정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왜 가르치는 거야? 이 차 때문에. 알겠어? 실력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걸 많이 맞는 거야, 이걸. 중하 난이도.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막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어차피 한 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내가 안 나온다고 이거 2010년도부터 얘기해서 책에서 빼놨는데 계속 물어봐요. 다른 책에 있는데요. 다른 책에 있는데요. 내가 안 나온다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무행면 주식.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우리나라에 한 개 회사만 쓰고 있다고, 상법 개정돼도. 그럼 무행면 주식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데? 그냥 13-13페이지 읽어봅시다. 기업이 무행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발행 금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그 자본금 이상이 되는 금액은 주식 발행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한다로 돼 있죠. 여러분들 상법의 조문이에요. 상법 시험에 나오겠지? 그럼 밑에 볼게.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0주 1000원 100주 주당 1000원씩 10만 원을 발행한 경우 무행면 주식을 그러면 현금 10만 원이야. 됐지? 그러면 자본금은 적어도 얼마 이상이어야 돼? 발행 금액 이상이니까 2분의 1 이상이니까 5만 원 이상으로만 만들면 되죠. 누가 정한 금액? 이사회가. 나 이사회 아니거든요. 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대표이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사회가 6만 원을 정했다고 시험 문제 나오겠지? 6만 원 쓰고 그 이상 되는 거 주발초로 4만 원 분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좀 그렇잖아. 왜냐면 할증 할행 막 이렇게 바뀌면서 주발초랑 주할차 상계 치는 걸 내야 되는데 그럼 무행면 주식에서는 뭐는 생기지 않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지가 않잖아. 절대 생길 수가 없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상법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청약에 의한 신주 발행이 있어요. 아, 이거 강의해야 되나?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서부터 다음 장 현물 출자 전까지 이렇게 2차 때만 보세요. 아,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처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초시생. 여러분들이 1년 만에 2월 28일 날 붙어서 2차를 처음 공부하게 돼. 그럼 뭐라고 불러? 동차생. 그래서 4과목을 붙거나 3과목을 붙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시험 칠 수 있지? 부분 합격된 거 빼고 그걸 뭐라고 불러? 유예생. 알아? 근데 유예생일 때 재무회계 한 과목만 남았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죠? 아, 그래. 세법 한 과목만 남았어. 그러면 세법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 다 공부해야 되지. 맞잖아. 그거 만약에 60점 못 넘기면 어떻게 돼? 1년 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한 과목 남은 유예생일 때는 모든 과목 다 공부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제 부분 합격할 때는 5과목이나 4과목 시험 보게 되거든? 그때는 내가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는 걸로 60점 맞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때도 보는 게 아니야. 동사생이 보는 것도 아니야. 유예 때 보는 거야. 유예 때. 알겠어? 딱 한 번 나왔어. 네. 왜 냈는지는 모르겠어. 원래 내 책에도 없는 거였는데 그냥 써놨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